예, 그러면 2부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분쟁 대응 실무 2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분쟁을 당하게 되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과연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침해를 하느냐? 그다음에 그러면 이 특허는 정말 유효하냐? 즉 특허가 무효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 그다음에 특허 회피는 어떨까? 1단계로 우선은 침해 검토를 먼저 합니다. 특허가 만약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비침해다. 그렇다면 사실 무효라거나 아니면 회피라거나 이런 검토를 할 니즈는 굉장히 적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특허가 침해라거나 아니면은 침해할 가능성 비침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침해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하는 게 이 특허를 무효시키는 즉 선행 기술을 찾아가지고 이 특허가 무효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 검토를 하게 되는 거예요. 회피는 어떨 때 하냐면 특허가 침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허가 유효하기도 해. 결론적으로 내가 지긴 질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침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 제품이나 서비스의 디자인에 변경을 해가지고 이 특허의 침해로부터 벗어날까 이 단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허의 침해, 특허가 유효한지 무효한지 그 다음에 내가 회피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보통 특허 포지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세 가지를 종합을 해가지고 여기서 약간 좀 별개 얘기긴 한데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특허 활동을 잘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구글, 삼성도 잘합니다. 삼성도 그렇고 필립스, 그 다음에 일본의 히타치, 그 다음에 기타 다른 큰 회사들. 근데 얘네가 예를 들어 한 각 회사가 등록된 특허를 한 10,000건 정도 가지고 있다고 볼게요. 10,000건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이 중에서 과연 누군가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이용되는 특허는 몇 개나 될까요? 한 5천 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1,000개라면 한 10% 정도 되죠. 1,000개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경험론으로는 그래요. 즉 특허가 한 1,000개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특허, 누군가한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특허는 5% 미만인 것 같아요. 예, 5% 미만. 만약 10%까지 될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전 단계에서 특허의 침해, 무효, 회피 이 특허 포지션을 검토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뭐냐면 꼭 단계적으로 봐야 되는 건 아닌데 익스포저. 익스포저란 건 그냥 어떤 거냐면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 특허와 얼만큼 이 특허와 관계된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얼마나 많이 팔렸는가. 즉 그리고 얼만큼 더 많이 앞으로 팔릴 것인가. 즉 그래서 특허의 침해 무효 회피 이 특허 포지션과 여러분 제품이나 서비스의 향후 예상 판매량 지금까지 한 판매량 이 두 가지가 곱해지고 나면은 서로 곱해지고 나면은 여러분의 리스크가 도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외적으로도 여기에 가미되는 부가적인 요소들이 몇 개 더 있어요. 그 몇 개들까지 합쳐지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되는 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특허 포지션과 여러분이 얼만큼 판매했고 앞으로 얼만큼 판매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IP 분쟁에 당했을 때 우선은 대응을 할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응을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봤는데 굉장히 특허의 비침해 가능성이 높아요. 특허 침해가 아닌데 얘가 그냥 막 날린 것 같아 나한테 경고장을. 그렇다면 무시하실 수도 있어요. 무시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허가 약간 아리까리하게 침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번 무시해 볼 수도 있어요. 무시해 볼 수도 있는데 무시를 했는데 상대방이 더 이상 뭔가를 안 날라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피하게 끝난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한 뭐 1년 지나가지고 다시 접촉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특허가 누군가 경고장을 날렸을 때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 특허와 관계되는지는 검토를 하시는데 만약에 관계가 될 가능성이 관련성이 되게 높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고의 침해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즉 관련성이 높은데 그거에 대해서 회피라던가 어떤 대응책을 세우지 않고 계속 똑같이 판매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고의 침해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나중에
뭔가 배상을 하게 됐을 때 트리플 데미지 꼭 3배까지도 증액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표준 같은 경우라면 굉장히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셔야 되고요. 표준 특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때 이제 좀 밸류에이션과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할지 안 할지를 좀 유연하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거 MP의 경우는 그전 이력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게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빅 MP라면 대응 수위를 좀 높여야 되고 스몰 MP라면 조금 안심하고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MP의 요구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경우인데 제일 어려운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MP가 나를 공격을 했는데 어떤 기업이 나를 공격을 했는데 특히 MP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제품 관련성이 없어요. 특허 관련성이 없어. 제 MP가 나한테 되게 무리한 특허 침해, 내가 특허 침해를 하고 있다고 특허 침해가 아닌데 무리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경우에 이럴 경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얘가 소송까지 걸었네. 소송까지 걸었으면 소송을 걸었다는 거는 내가 응소를 안 하면 내가 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관련성은 없어. 얘가 나한테 무리하게 소송을 걸었어. 근데 이거를 로펌을 써가지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내가 져버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제 한번 좀 상황을 되게 잘 판단을 해봐야죠. 대응을 할지, 내가 좀 소송 비용이 들더라도 대응을 해가지고 이길지, 아니면 소송 비용이 꽤 많이 들 수 있으니까 약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상대방이 하긴 하지만 얘다 하고 돈을 조금 주고 끝낼지 이런 고민도 좀 해봐야 됩니다. 다만 돈을 쉽게 주고 끝냈을 때는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MP들 사이에서 소문이 날 수 있어요. 이 회사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내가 했더니 귀찮은지 그냥 나한테 돈을 좀 주더라. 이렇게 소문 납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어떤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냥 MP들 달라고 하는 돈 조금이니까 그냥 조금씩 주고 말았는데 이제 그게 소문이 나서 벌떼같이 MP들이 달려드니까 앞으로는 강경 대응이다. 내가 소송 비용은 얼마가 들던 간에 무조건 싸워가지고 돈을 안 주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결심한 기업들도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MP가 아니라 기업이 여러분한테 특허 분쟁을 제기한다는 거는 뭐 돈이 목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돈이 목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돈보다는 여러분의 사업 영역이 확장이 되어 가지고 그 친구들의 비즈니스가 줄어드는 거를 사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기업이 여러분한테 특허 분쟁을 걸었다면 쉽게 안 끝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비침해라든가 무효라든가 회피 설계 중 어느 하나가 가능한지를 꼭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통은 내 경쟁사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경쟁사라는 건 나랑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미 확보해 놓은 IP 특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공격할 카운터를 찾아야 됩니다. 즉 내가 맞고만 있어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나도 때려야지만 이길 수가 있거든요. 즉 카운터 공격할 수 있는 특허가 있는지도 찾아봐야 됩니다. 카운터 특허가 없다면 그냥 계속 맞아야죠. 예. 맞아가지고 어떻게 잘 끝나기만을 기다려 봐야죠. 그래서 사실 분쟁을 당했을 때 카운터 특허를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카운터 특허를 그때 가가지고 이미 발굴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가 괜찮다면은 꼭 괜찮은 IP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리고 특허로 공격을 하는 거는 어느 때 효과가 더 좋냐면 상대방의 매출이 클수록 더 좋아요. 상대방의 매출이. 아까 좀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제 하나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게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죠. 오른쪽이 이제 다윗이고 왼쪽이 이제 골리앗이죠. 다윗은 매출이 한 100억 정도 돼요. 그 다음에 공격을 할 수 있는 골리앗을 공격할 수 있는 특허가 한 2건 정도 있어요. 근데 골리앗은 매출이 한 10조 정도 돼요. 근데 공격할 수 있는 특허는 한 20건 정도 돼요. 다윗을 공격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 싸움에서 만약에 누가 이길까요? 만약에 둘이 싸운다면 여기서 전제는 싸움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소송비만 될 수 있다면 이건 무조건 다윗이 유리한 게임입니다. 이 공격 특허 2건으로 매출 10조로 공격하는 거라 공격 특허 20건으로 매출 100억을 공격하는 거. 즉 공격 특허는 2건밖에 안 되지만 이 공격 특허 2건으로 골리앗의 공격 특허 2건으로 골리앗의 매출 10조를 잡아낼 수 있다면
이 골리앗의 공격 특허 20건으로 매출 100억을 잡아내는 것보다 다윗이 훨씬 더 유리한 싸움입니다. 아까도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분쟁에서 걱정하는 거는 이미지와 그 다음에 카운터 어택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예, 그게 이제 리스크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디펜스 프로세스에서 검토해야 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런 요소들을 좀 몇 개를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꽤나 많이 설명드린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 제품에 어떤 제품이 내가 공격을 당했고 그 다음에 향후에도 상대방이 내 어떤 제품을 더 추가를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매출액이 어느 정도나 되고 향후에는 이 관련한 제품들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기타 요소들 이런 거는 한번 나중에 필요하시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카운터를 칠 때도 공격을 할 수 있는 거는 그 제품의 생산, 그 다음에 그 제품의 판매. 그래서 생산하는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 두 군데를 다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카운터를 치려고 하는데 그 서플라이 체인 고객사가 누군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고객사 관련해 가지고 제가 뒤에서 한번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로열티의 수입 지출은 또 어떻게 되고 있지, 또 다른 분쟁은 뭐가 있지, 그 다른 분쟁으로부터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생각한다. 저건 뒤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위크 포인트가 무엇인지 저런 것도 뒤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지주의는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속지주의는 뭐냐면 특허를 등록받은 국가에서만 그 특허의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즉 미국에서 특허를 등록받게 되면, 미국 특허를 받게 되면 이 미국에서 특허의 효력이 생기고, 한국에서 특허 등록받게 되면 이 한국에서 특허의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받으면 이 러시아에서 효력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특허의 분쟁을 진행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미국에 어떤 한국에서 어떤 특허 등록을 받았어요. 근데 특허 등록 받은 내용과 똑같이 어떤 누군가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네. 그래서 안 되겠다. 내 한국 특허를 가지고 미국에서 공격을 해야겠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그러려면 미국에서도 등록을 받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선은 뭐 다른 모든 비즈니스 마찬가지고 뭐 다른 뭐 분쟁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정보력의 싸움입니다. 정보력의 싸움인데, 여러분이 만약 공격을 한다 아니면 여러분이 디펜스를 한다 그랬을 때도 특허의 침해, 유효, 회피 관련한 거는 이제 특허의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이제 특허 포지션을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판매량 관련해 가지고도 내가 어느 정도의 이제 판매를 하는지, 그 다음에 상대방을 카운터 공격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특허가 있어. 근데 상대방을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판매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즉 내가 뭐 예를 들어 반도체라고 할게요. 삼성이랑 여기 삼성이랑 샤오미라고 써 있네요. 삼성하고 샤오미라고 써 있는데 여기 스마트폰 판매량이네요. 2017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삼성의 마켓쉐어가 24.7%고 샤오미의 마켓쉐어가 20.9%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똑같은 내용의 특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삼성이 샤오미를 공격할 때는 20.9%에 대한 20.9%에 대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거고, 샤오미가 삼성을 공격할 때는 24.7%의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한번 보면은 예를 들어 오포라는 회사가 있어요. 똑같은 특허와 똑같은 내용의 특허를 이제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삼성이 오포를 공격을 하게 되면은 7.5%의 데미지를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오포가 삼성을 공격할 때는 24.7%의 데미지를 준다는 거예요. 즉 판매량이 어느 정도냐, 그 판매 금액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특허를 가지고 공격을 하더라도 데미지를 어떻게 줄 수 있다. 그게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공략할까? 요거는 아까 이 부분과 관련된 거예요. 즉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거는 과거 샌디스크라는 회사, 지금은 이제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회사에 이제 합병이 됐는데, 샌디스크의 애뉴얼 리포트 연례 보고서에 있는 리비뉴 매출과 관련된 내용의 표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한번 볼게요.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이 샌디스크가 판매하고 있는 매출의 양이 달라지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조금 색깔이 달라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2010년에 비해 가지고 2014년 봤는데 2010년에는 없었던
이 빨간색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29%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SSD입니다. 즉 2010년에는 SSD 관련한 매출이 굉장히 적었는데 2014년 되니까 SSD 관련한 매출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그리고 2010년도에는 69%를 차지하던 게 있었는데 2014년도에는 굉장히 적게 차지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리무버블과 관련된 거, 예를 들면 뭐 SD 카드라든가 이런 게 되겠네요. 그럼 봅시다. 2010년도에는 리무버블과 관련된 제품의 매출이 컸는데 2014년도에는 SSD가 훨씬 더 커졌고 리무버블은 줄어들었어요. 지금 뒤에 2015, 16, 17, 18, 19에 관련된 연례 보고서가 있을 건데 이 표를 토대로 대략적으로 추정을 한번 해보면 SSD는 더 늘어나 있을 거고요. 이 리무버블은 굉장히 줄어들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여러분이 샌디스크를 한번 공격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이 리무버블 특허가 하나 있고 SSD 특허가 하나 있어요. 근데 특허 비용, 소송 비용 때문에 한 개의 특허 가지고 샌디스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즉, 두 개 특허로 다 공격하기에는 내가 비용이 너무 부족해. 난 그래서 선택을 한 개만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다 공격을 하시겠냐는 얘기예요. 예. 물론 기존의 매출이 이거 다 더하면 회색 영역 다 더하면은 사실 이 빨간색 영역 다 더한 것보다 많아요. 그러면은 과거의 데미지, 과거의 매출이 컸으니까 이게 다 침해액으로 잡히게 된다면은 손해배상액을 많이 가질 수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샌디스크가 중점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분은 SSD야. SSD를 공격을 해가지고 판매 금지를 시킬 수 있다면 샌디스크에 훨씬 더 타격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포인트에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내가 손해배상액을 많이 받을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과거에 판매량이 많았던 이 리무버블 쪽으로 특허를 선택을 해서 공격을 하는 게 맞는 거고, 판매 금지 쪽으로 가가지고 샌디스크에 타격을 주고 싶다면은 이쪽, 이 빨간색 부분을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나면은 내가 어떤 전략으로 공격을 할지를 정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 부분도 약간 이것도 샌디스크 연례 보고서에서 이제 가져왔던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조금 어렵습니다.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어떤 SSD라든가 리무버블이라든가 이런 제품을 만들 때 칩은 자기네들이 직접 그 안에 들어가는 칩은 얘네들이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도시바라는 회사로부터 이제 받아옵니다. 이거 이미 다 오픈된 자료예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미 오픈된 자료. 그러면 그 칩을 도시바로부터 받아와가지고 실적으로 거기에 플라스틱을 채우고 컨트롤러도 놓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칩 특허랑 그 다음에 그 칩을 이용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완성품을 만드는 특허가 있다. 그러면은 어떤 특허로 샌디스크를 공격을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런 생각을. 그러면은 사실 도시바 같은 경우에는 칩을 만들어 가지고 샌디스크에 아마 납품을 하게 되니까 샌디스크와 도시바 사이에는 아까 말한 특허 보증 조항이 아마 돼 있을 겁니다. 특허 보증이란 건 내가 만든 칩으로 네가 소송에 걸려 있을 경우에는 내가 그거를 배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 이런 보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 특허로 샌디스크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려면 칩을 공격하기보다는 칩 외적인 걸로 공격을 해야지 샌디스크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제품에 대한 생산지도 나와 있어요. 제품에 대한 생산지. 즉 제품의 생산지는 뭐 다른 나라들도 있지만 메인 생산지가 예를 들어 차이나, 중국이라고 해보죠. 중국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을 할 때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공격을 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러면 제품이 생산되는 곳이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예를 들어 100% 제품이 다 생산돼. 그러면은 그 100% 제품을 다 공격을 하려면 어디로 공격을 해야 돼요? 즉 중국에서 소송을 걸어야겠죠. 예를 들어 중국에서 100개의 제품이 만들어져 가지고 20개는 한국 가고 20개는 미국 가고 20개는 뭐 일본 가고 20개는 유럽 가고 20개는 뭐 중국에서 직접 사용되고 한다면은
각 나라에서 공격을 하면 20%씩밖에 저희가 제품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에서 소송을 건다고 하면은 100을 다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건 좀 원론적인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미국에서 다 소송을 겁니다. 왜냐하면 2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그 20을 가지고 받는 배상액이나 특허의 법적 보호 조치가 훨씬 더 강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무효 자료 확보. 사실 무효 자료를 확보하는 거예요. 특허 아까 포지션을 결정할 때 특허 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특허가 유효한지 무효한지를 검토한다고 했잖아요. 특허 무효 자료를 검토한다는 거, 즉 특허를 무효를 시키려면 이 특허의 출원일 이전에 있었던 선행 기술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 선행 기술을 찾는 건 굉장히 고되고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끝이 없는 작업이에요. 사실은 내가 이 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해 가지고 어떤 되게 좋은 자료를 찾았어요. A라는 좋은 자료를 찾았는데, 그래 끝냈어요. 다 끝냈는데 시간이 지나서 딱 보다 보니까 A보다 더 좋은 자료를 찾았어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나는 이거보다 앞으로도 더 좋은 자료가 있다 없다를 저희가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즉 시간을 얼만큼 투여하냐에 따라 가지고 좋은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적정한 시점에선 그건 이제 멈춰야겠죠. 그래서 무효 자료를 확보를 제대로 하고 있으면 사실 특허 분쟁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특허 분쟁을 당했을 때 이제 특허 포지션 쪽인 측면에서는 침해가 아니거나 특허가 무효거나 이 둘 중에 하나만 이겨도 사실상 이길 수 있다고 이제 본다면은 특허가 침해예요. 그렇다면 특허 무효에 훨씬 더 중점을 둬가지고 찾아야겠죠. 그러면 특허 무효를 찾는 거는 어떤 노하우가 되게 많이 결집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스킬,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스킬과 그 다음에 엄청난 시간 투여, 그 다음에 찾은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이 특허를 무효를 시킬 수 있을지 그 논리를 짜내는 것. 이 세 가지가 중요한 팩터고, 그 중에서도 결국은 시간 싸움, 결정적인 무효 자료를 찾는 그 시간 싸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효 자료를 찾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끝이 없어요. 예, 끝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오르와 낯선 게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굉장히 중시하게 생각을 하는 어떤 대리인이라거나 이런 전문가를 만난다면 자기의 시간을 계속 투자해가지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무효 자료를 찾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여를 하고 있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적절한 자료를 한두 개 찾아가지고 이거면 무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논리를 짜기에 이제 급급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게 이 자료를 찾기 위해서 얘가 10시간을 썼는지 100시간을 썼는지 뭐 500시간을 썼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어요. 예. 그래서 정말로 신실하게 내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얘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좀 정말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무효율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제 생각으로는 이 세상 특허의 50% 이상은 무효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편이고, 통계적으로도 사실 그렇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래요. 우리나라 이제 특허 무효율을 지금 나타낸 건데요. 이게 2017년도에 보면은 우선 특허 심판원 1심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원래 실질적인 1심이고 원래 법률상으로 사실 1심은 아닙니다. 근데 실질적인 1심에서 특허 무효 심판이 걸려가지고 특허가 유효해, 특허가 무효 아니야 유효해, 이런 심결이 88건이 나왔어요. 88건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법원으로 갔더니 그게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진 게 52건, 절반 이상이죠. 절반 이상. 그 다음에 처음부터 특허 심판원에서 특허가 무효라고 나왔어요. 특허가 무효라고 나왔는데 특허 무효가 89건이었는데 이게 또 2심을 갔는데 특허 그대로 무효야. 이게 72건이에요. 굉장히 퍼센트가 높죠. 즉 심판이 걸리면 특허가 무효가 될 확률도 높고 2심 가서도 그 무효가 유지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분쟁에 걸리게 되면은 특허의 침해랑 무효는 거의 세트로 이제 같이 가게 되고, 분쟁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침해가 아니거나 아니면 특허가 무효거나
둘 중에 하나를 이기면 사실상 이기는 겁니다. 예. 그리고 특허의 무효 확률이 굉장히 높다. 물론 이거는 기술별로 되게 다릅니다. 특허를 만약에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면 그 특허를 무효시키기가 되게 쉽지 않을 거고, 특허를 약간 좀 엉성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면은, 왜냐면 등록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예, 등록 단계는 잘 어떻게 무마를 하게 되면은 등록이 될 수 있는데, 그 특허 등록된 특허도 굉장히 흠결이 많기 때문에 무효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다만 무효되지 않게 굉장히 안전 장치라든가 이 비즈니스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특허에 돈을 많이 들이거나 아니면은 설계 자체를 굉장히 잘 해가지고 내가 특허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기업이라면은 그 특허를 무효시키기가 되게 쉽지 않을 거고요. 이 부분은 좀 포인트로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휴대폰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휴대폰에 뭐 카메라 칩도 들어가고 디스플레이도 들어가고 뭐 와이파이 칩도 들어가고 키보드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한번 생산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그 부품을 생산을 해가지고 그 부품을 필요로 하는 어떤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그 칩을 공급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만약 칩이 누군가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부품이 그 특허를 침해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도 특허 침해가 되는 거고요. 그걸 사가지고 어떤 완제품에 그거를 탑재를 한 다음에 그 완제품을 누군가한테 팔 거지 않습니까? 그 완제품도 특허 침해가 되는 거예요. 즉 어떤 침해 부품이 있는데 이 침해 부품을 누군가가 사요. 누군가가 사가지고 자기 완제품에 탑재를 시켜요. 탑재를 시키면 그 완제품도 그 침해 우려가 있는 부품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완제품도 특허 침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침해 부품을 사가지고 이거를 다시 리세일했어요. 다시 누군가 리세일했어요. 그럼 그 리세일한 사람도 침해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별로 안 어려우시죠? 그러면 특허권자는 누구한테 이런 경우에 분쟁을 걸까? 누구한테 분쟁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품이 특허 침해인데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제 고객사가 여러분의 부품을 사가지고 완제품에 만들어가지고 이 완제품을 판매를 했네요. 그럼 완제품을 만드는 사람도 침해라고 그랬고 여러분도 침해라고 그랬죠. 둘 다 침해예요. 그럼 특허권자 누구를 공격을 하냐는 얘기예요. 즉 일반적으로는 분쟁을 잘하는 회사라면은 누구한테 클레임을 권하면 이 두 군데 같이 걸어요. 두 군데 같이 걸고. 근데 만약에 비용상 한 군데만 걸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거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겁니다. 고객. 즉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한테 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여러분과 그 완제품을 만드는 그 벤더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그 비즈니스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한테만 걸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 좀 해결을 하려고 비용을 줄이면서 해결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실 건데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완제품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건 별로 고려 요소가 아니에요. 이 소송을 당해가지고 리스크가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용을 얼만큼 쓰던 그거는 이 클라이언트한테 별로 고려 대상이 아니란 겁니다. 즉 이 리스크를 빨리 없애는 거, 즉 소송 자체를 빨리 없애는 게 이 클라이언트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되는 되게 중요한 이슈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특허권자가 이 클라이언트한테 소송을 걸게 되면 이 클라이언트는 여러분을 압박하겠죠. 여러분을 압박하게 되면 결국은 비즈니스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갑을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갑이 계속 이걸 해결을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좀 굉장히 합리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의 요청 때문에 갑의 시간 압박 때문에 여러분은 빨리 돈을 더 많이 주고서라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분쟁을 좀 잘하는 공격권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을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공격하고 보통 두 개를 같이 걸기도 한다. 예. 그리고 뭐 이런 케이스에서 다시 여러분이 고객한테만 여러분의 이제 세트 업체, 여러분의 클라이언트한테만 분쟁이 걸리고 그 클라이언트가 여러분한테 클레임을 제기해요. 너 때문에 내가 소송 걸렸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보통 제품 판매를 할때 그 갑의 업체랑 여러분 업체랑 보통 구매 계약을 보통 하게 될 거거든요. 구매 계약을 할 건데 그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하기로 한다. 이렇게 아마 조항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조항이 정해져 있으면 사실 그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 그게 없는 경우다. 만약 그게 없는 경우고 그다음에 갑이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해요. 그냥 무리한 빨리 야 나는 난 네 상황 잘 모르겠고 내가 너 때문에 소송에 걸렸으니까 빨리 해결해. 네가 돈을 얼마를 주던지 말던지 어떻게 하든 빨리 해결해.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구매 계약에서 내가 이거를 해결해 줘야 될 어떤 계약 조항 같은 건 없어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이 크게 동요는 안 돼도 거기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만약 계약이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좀 중소기업 분들한테 이제 IP 관련 계약을 말씀드릴 때는 이게 계약도요. 그러니까 이쪽 입장에서 계약을 이쪽 입장하고 이쪽 입장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입장한테 갈 때는 더 이쪽 입장에 유리한 계약 방향을 말씀을 드리고 이쪽한테 갈 때는 또 이쪽 입장에서 유리한 계약 방향을 보통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은 어느 방향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다른 별도의 이제 강의에서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거 아까 살짝 이제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제 고의침해. 고의침해는 미국에서는 확립돼 있습니다. 즉 어떤 특허가 있는지를 알면서 그 특허에 대한 대응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고 그 특허를 따라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영위를 하게 되면은 그게 실질적으로 알면서 침해를 한 고의침해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원래 100원이었다면 300원까지 즉 3배까지 증액을 할 수 있어요. 즉 1억 원의 손해배상액이 원래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그거를 3배까지 3억 원까지 증액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없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들어왔어요. 즉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도 고의 침해에 대해 가지고는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증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은 특허 침해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조금 미약한 경우가 있었는데 적어도 이 정도 규정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정당하게 R&D를 하고 특허를 만든 이 특허권자가 손해배상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힐 수 있다는 그런 법률이 개정됐다는 점에서는 되게 환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혹시 어떤 제품이나 R&D를 하실 제품을 만들 때 제품 서비스를 뭐 만들고 파실 때 남의 특허를 조금 더 침해하게 된다면 리스크가 조금 더 조금이 아니라 조금 많이 더 높아졌다고 해야 되죠. 아직까지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도 조금 바른 방향으로 IP 특허 침해 관련해 가지고 구제 수단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소중견기업 관련해 가지고요. 분쟁 대응 실무에서 1편과 지금 2편에 나눠 가지고 이제 강의를 좀 간단하게 드렸고요. 혹시라도 좀 IP 분쟁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생긴다면 언제라도 찾아오시면 좀 허심탄회하게 이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